23명이 출발했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에 도착한 것은 17명이었어요. 6명은 강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1997년 함경북도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6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에서도 빛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때 저는 미친 소리를 꺼냈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만강을 건너자고요. 노인도 갓난아이도 전부 함께요. 금은밤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등에 업었습니다. 23명이 한 줄로 서서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강 한가운데서 얼음이 갈라졌고 경비초소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강 위에서 벌어진 일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삼술이라는 마을을 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던 28가구짜리 작은 마을이었어요.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산자락에 붙어있는 초라한 동네였죠. 집이라고 해봐야 흙벽에 함석 지붕을 얹은 단층 집이 전부였고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비포장길 양옆으로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삼수리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도 삼수리에서 나고 자란 분이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은 집안이었죠. 32살이 되던 1997년 저는 아내 순이와 5살 딸 보라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협동농장에 나가 옥수수와 감자를 심고 거두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삼수리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어요. 봄이면 산에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이면 옥수수가 제 키만큼 자랐죠. 가을에 수확을 마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막걸리 한 사발씩 나눠 마시던 날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배급이 나왔으니까요. 매달 정해진 양의 옥수수와 감자가 배급되었고 그것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이웃들은 하나같이 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옆집 창수 형은 저보다 5살 위로 힘이 장사여서 농장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죠. 마을 인민반장 광우 아저씨는 목소리가 크고 고집이 셌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학교 선생이던 명숙 누나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웃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가난해도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딸 보라는 마을의 보물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해바라기 같았어요. 아침이면 제 다리에 매달려 농장에 가지 말라고 떼를 쓰곤 했죠. 순이가 보라를 떼어놓으면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돌아서서 웃으며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보라가 마당까지 뛰어나와 안겨들었어요. 그 작은 몸의 체온이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삼수리를 떠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늙어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가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1996년 9월 배급이 끊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끊긴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은 거였어요. 매달 초에 배급소에 가면 옥수수와 감자를 받아왔는데 그달은 배급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준다더라.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달이 왔지만 배급은 오지 않았죠. 그 다음 달도 그다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곡식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농장 수확물은 전량 국가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심고 가꾸고 거둔 옥수수였지만 한 톨도 우리 몫이 아니었어요. 수확이 끝나면 트럭이 와서 전부 실어갔고 그 대신 배급이 돌아오는 구조였죠. 그런데 가져가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버텼어요.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끓여 먹었습니다. 도토리를 주워다 가루를 내어 묵을 만들기도 했어요. 순이는 솜씨가 좋아서
풀뿌리로도 그럴듯한 국을 끓여냈죠.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자 산에서 캘 것마저 사라졌습니다. 땅이 얼어붙었고 나무는 앙상해졌어요. 보라가 쓰러진 것은 12월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열이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힘이 없는 거였습니다. 5살 아이가 서 있을 힘조차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보라를 안아 올렸어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통통했던 볼이 움푹 꺼져 있었고 팔다리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어요. 보라가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배고파? 그 세 글자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의 눈에도 같은 공포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라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이 아이가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굶어 죽은 것은 1997년 1월이었습니다. 72세 김노인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죠.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가서 소식이 끊겼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흘째 김노인의 집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웃이 알아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노인은 방바닥에 누운 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관을 짤 나무도 수의를 만들 천도 없었어요. 마을 남자 넷이 언 땅을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저도 그 넷 중 하나였어요. 영하 20도의 땅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곡괭이를 내려칠 때마다 팔이 저렸지만 그보다 더 저린 것은 가슴이었어요. 구덩이에 김노인을 눕히는 순간 창수 형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기도를 올릴 줄 아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흙을 덮었습니다. 김노인의 죽음은 시작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5명이 더 죽었습니다. 대부분 노인과 어린아이였어요. 가장 어린 희생자는 3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시신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기 아이일 수 있다는 공포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농장에 나가는 사람도 줄었고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나누지 않게 되었죠. 각자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도둑질도 시작되었어요. 누군가의 부엌에서 옥수수 가루가 사라졌고 산에서 캔 약초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굶주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까지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순이와 밤마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전부 죽는다. 순이도 알고 있었어요. 보라의 볼은 점점 더 꺼져갔고 순이 자신도 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상태였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는 대화를 매일 밤 반복했어요. 그러다 어느 밤 강 건너편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만강은 삼수리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마을 뒷산에 올라가곤 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두만강이 은빛으로 빛났고 강 건너편 중국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과 300m 거리였어요. 그 불빛 아래에는 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이 300m 건너편에 있었어요. 창수 형이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강이 얼면 건너갈 수 있었어요. 물론 국경 경비대가 있었지만 경비병들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뇌물을 주면 눈을 감아주곤 했죠. 창수 형은 중국 쪽 조선족 마을에서 쌀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국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조선족들이 도와준다. 일자리도 있다.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강 건너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 혼자 건너갈까? 순이와 보라를 데리고 갈까? 하지만 혼자 또는 새 식구만 가는 것은 불안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고 중국에 도착해서도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다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건너면 어떨까? 28가구가 함께 가면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에 남아서 한 명씩 굶어 죽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건너는 쪽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계속 커졌습니다. 창수 형을 찾아갔어요. 형, 마을 사람들 전부 데리고 강을 건널 수 있겠어요. 창수 형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쳤냐? 그게 첫 마디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 여기 있으면 전부 죽어요. 보라가 죽고 순이가 죽고 형 가족도 죽어요. 강은 300m밖에 안 돼요. 300m만 건너면 살 수 있어요. 창수 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얼굴에서 생각해보겠다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형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철아, 사람 좀 모아보자. 비밀회의는 창수 형 집 안방에서 열렸습니다. 5명이 모였어요. 창수 형, 인민반장 광호, 전직 군인 태영, 학교선생 명숙 누나, 그리고 제 아내 순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가운데 놓고 둘러앉았어요. 밖에서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끝이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부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자. 중국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전부 죽는다. 말을 마치고 5명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광호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쳤어, 동철아. 28가구가 어떻게 한꺼번에 강을 건너. 경비대가 뭐 하는 줄 알아. 잡히면 총살이야. 광호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짙었어요. 태영이 반대편에서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금은밤에 움직이면 어둠이 엄호가 됩니다. 경비 초소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제가 군에서 이 구간을 담당했었으니까 잘 압니다. 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군인 특유의 침착함이 방 안의 공기를 잠시 가라앉혔죠. 명숙 누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가 둘이고 7살 이하가 넷이에요. 아이가 울면 끝이잖아요. 그 질문에 방 안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양귀비 즙을 쓰면 됩니다. 소량이면 아이들이 깊이 잠들어요. 업고 건너면 됩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며칠 밤을 고민한 뒤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경론이 이어졌어요. 2시간 넘게 말이 오갔습니다. 결국 핵심 문제는 하나로 좁혀졌어요. 마을에 남은 사람이 신고하면 모두 죽는다. 일부만 가고 일부가 남으면 남은 사람들이 보위부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든 강압에 의해서든요. 창수 형이 결론을 냈습니다. 전원이 가든지 아무도 가지 않든지 다른 방법은 없다. 5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전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성공하면 모두 사는 것이고 실패하면 모두 죽는 것이었죠. 마을 전체 회의를 연 것은 비밀 회의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장소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인 광호 아저씨네 안방이었어요. 생존해 있는 주민 37명을 모두 불렀습니다. 방 안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 숨쉬기조차 빡빡했어요. 노인부터 갓난아이까지 마을의 모든 생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농사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보라의 꺼진 볼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3달 사이에 6명이 죽었습니다. 배급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올겨울 안에 절반이 더 죽을 거예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갑시다. 전부 함께요. 방안이 폭발했어요. 울음, 분노,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불가능하다는 소리,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태영이 나서서 루트와 경비 사각지대를 설명했고 창수형이 중국 쪽 조선족 마을의 상황을 전했어요. 명숙 누나가 아이들의 안전 대책을 이야기했고 순이가 수면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3일간 논의가 이어졌어요. 집집마다 밤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셋째 날 밤 다시 모였어요. 한 명씩 의사를 밝혔습니다. 간다, 안 간다. 숫자를 세웠어요. 23명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14명은 남겠다고 했어요. 남는 사람들 대부분은 너무 늙었거나 병이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두 다리로 강을 건널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70세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철아,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 나이에 강을 건너봐야 집만 되는 거야. 너희는 살아라. 젊은 것들이 살아야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미 각오를 마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기로 한 14명 모두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떠난 뒤 최소 3일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요. 3일이면 중국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4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23명 전원이 죽는 것이었지만 저는 삼수리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출발일은 일주일 뒤 음력 금은밤으로 정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어야 했어요. 보름이면 강위가 대낮처럼 밝아지기 때문에 경비병 눈에 바로 보였거든요. 금은밤이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태영과 함께 루트를 짰습니다. 마을에서 두만강까지는 산길로 30분이었어요. 포장된 길을 피하고 산자락을 따라 숲 사이로 이동하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강에 도착하면 경비 초소 사이의 사각지대를 통해 강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태영이 군 복무 시절 그 구간을 담당했기 때문에 초소 위치와 경비 교대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 교대는 자정에 이루어지고 교대 후 30분간은 새 경비병이 자리를 잡는 시간이라 감시가 느슨해진다고 했어요. 강폭이 가장 좁은 지점은 200m였습니다. 겨울이면 강이 얼기 때문에 걸어서 건널 수 있었어요. 문제는 올해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이 완전히 얼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태영이 출발 이틀 전에 직접 강두까지 가서 얼음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이었어요. 갓난아이 둘과 7살 이하 아이 넷 합쳐서 6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소리가 강 위로 퍼져서 경비초소에 들릴 수 있었어요. 순이가 준비한 양귀비즙 수면제를 출발 직전에 아이들에게 먹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상태에서 등에 업고 건너는 것이었죠. 노인 셋도 문제였어요. 걸음이 느린 데다 얼음 위에서 넘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젊은 남자 셋이 한 명씩 맡아서 부축하기로 했어요. 창수 형이 65세 채 할아버지를, 태영이 68세 한 할머니를, 그리고 제가 62세 정 아저씨를 맡았습니다. 대열은 한 줄로 서서 이동하기로 했어요. 앞사람의 등만 보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손전등은 물론이고 불씨 하나도 켤 수 없었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30분을 걷고 200m를 건너야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짜여졌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삼수리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이 광호 아저씨네 안방으로 모였습니다. 떠나기로 한 23명과 남기로 한 14명. 37명이 한 방에 들어앉으니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도 무릎이 서로 닿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거적은 축축했고 기름 등잔 하나가 방 한가운데서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았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순이와 명숙 누나가 부엌에서 솥을 들고 들어왔어요. 집집마다 남은 옥수수 가루를 긁어 모아 만든 죽이었습니다. 큰 솥 하나 37명이 나눠 먹기에 겨우 한 그릇씩 돌아갈 양이었어요. 국자로 퍼올리면 멀겋게 흘러내리는 것이 죽이라기보다 옥수수 냄새가 나는 물에 가까웠습니다. 보리짚을 태워 끓인 탓인지 희미한 집내가 코끝에 닿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죽에서도 똑같은 냄새가 났었거든요. 순이가 사발을 하나하나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으로 받아드는 사람,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려놓는 사람, 한참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드는 사람.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만은 같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숟가락이 사발에 부딪히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딸그락 딸그락. 고르지 않은 그 리듬 사이로 가끔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들었어요. 누가 우는지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확인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눈이 마주치면 이 방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광호 아저씨는 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 같았습니다. 창수 형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무슨 말인가를 속으로 되뇌는 것 같았지만 끝내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태영이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죽을 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는 거였어요. 3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이 안에 있는 37명 가운데 제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같이 밭을 갈고 같이 비를 맞고 같이 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중 23명이 이 마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14명은 사라진 사람들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옆에서 숟가락 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할머니였습니다. 반도 드시지 않은 사발을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주름진 손이 천천히 움직여 제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쥐는 힘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어요. 할머니의 손에서 흙냄새와 된장 냄새가 동시에 났습니다. 그 냄새가 삼술이 전부였어요. 동철아.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을 건널 때 뒤돌아보면 발이 멈춘다. 발이 멈추면 죽는 거요. 보라가 있잖아. 그애 안고 앞만 봐라.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할머니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는 순간 삼수리가 끝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방 안의 기름 등잔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한숨이 바람이 된 거였어요. 죽사발은 하나둘 비어갔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끝이니까요. 이 방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아직 삼수리가 하나였으니까요. 음력 금음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겨 광호 아저씨가 안방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기름 등잔이 꺼졌습니다. 아무도 다시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하나둘 일어나는 기척만 느껴졌습니다. 옷 스치는 소리, 보따리 끌어안는 소리, 아이를 업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였어요. 23명이 마당에 섰을 때 남기로 한 14명은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인사를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박할머니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가 마루 기둥 옆에 서 있었어요.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순이가 보라를 업었습니다. 양귀비 즙을 먹인 보라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6살짜리 딸이 숨쉬는 소리가 순이 등에서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조금뿐이었습니다. 창수 형이 선두에 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짓 하나. 그것이 삼수리를 떠나는 첫 번째 걸음이었어요. 마을 뒷산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밑에 얼어붙은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23명의 발소리가 겹치니 산 전체가 소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업은 사람이 4명, 노인 3명이 중간에 끼어 걸었어요. 태영이가 김할아버지 팔을 잡고 천천히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명숙 누나는 7살 아들 민호를 등에 업고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민호는 양귀비 집을 거부하고 깨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30분쯤 걸었을 때 산등성이에 올랐어요. 뒤를 돌아보면 삼수리가 보이는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박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으니까요. 뒤돌아보면 발이 멈춘다. 발이 멈추면 죽는 거요. 하지만 뒤에서 발소리가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우 아저씨였어요. 한참을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수 형이 돌아가서 팔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을 잡았을 뿐이에요. 광우 아저씨가 고개를 돌렸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면 두만강까지 1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였습니다. 코끝과 귀가 먼저 감각을 잃었어요. 장갑이 없는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미끄러지면 맨손으로 얼어붙은 흙을 짚었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통증을 먹어버린 거였어요. 보라가 순이 등에서 한번 뒤척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깨면 안 되는데. 다행히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순이가 보라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순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을 더 걸었을 때 앞에서 창수 형이 손을 들어 멈추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물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이 서로 부딪히며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두만강이 거기 있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낮에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보며 200m쯤이라고 짐작했었는데 밤에 직접 강변에 서보니 그 거리가 끝없이 느껴졌어요. 달이 없었으니 건너편 중국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어둠과 얼음과 바람. 그 세 가지가 강 위에 가득했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창수 형이 말했던 건너편 조선족 마을, 정씨라는 브로커, 트럭. 그것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걸어가 보는 수밖에. 강변에 도착하자 창수 형이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불빛은 3초도 켜지 않았어요. 경비초소에 발각되면 끝이니까요. 3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얼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검은색으로 갈라진 틈이 보였어요. 물이 올라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완전히 얼지 않은 곳이 적어도 3군데는 있었어요. 창수 형이 손전등을 끄고 돌아섰을 때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표정을 지우는 것이 두려움을 숨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간격 2m씩 벌려. 한꺼번에 무게가 실리면 깨진다. 창수 형이 속삭였어요. 그 한마디에 23명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숨소리가 한꺼번에 멈추었다가 천천히 다시 시작되었으니까요. 순서를 정했습니다. 젊은 남자 넷이 앞에 서서 얼음 상태를 확인하며 전진하고 아이를 업은 여자들이 중간에 노인들이 그 뒤에 마지막으로 광우 아저씨가 후미를 맡기로 했어요. 저는 3번째 줄에 섰습니다. 순이와 보라 바로 뒤였어요. 보라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양귀비 집이 듣고 있는 거였어요. 순이 등에서 보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소리가 강 전체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2번째 발,
삐걱. 세 번째 발. 조금 덜 울렸어요. 걷는 법이 있었습니다. 발을 들지 말고 미끄러뜨리듯 옮기는 것. 창수 형이 미리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미끄러지듯 걸으면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에 반 미터도 채 나가지 않았어요. 200m가 2000m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강위를 따라 불어왔어요. 얼음 위의 바람은 산에서 맞는 바람과 달랐습니다.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온몸을 관통하는 거였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장갑 없는 손이 먼저 감각을 잃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었어요. 넘어지면 손으로 짚어야 하니까요. 맨손으로 얼음 위의 공기를 붙잡으며 걸었습니다. 50m쯤 나갔을 때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민호였습니다. 명숙 누나 등에 업힌 7살 민호가 추위를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한 거였어요. 명숙 누나가 등 뒤로 손을 뻗어 민호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리는 퍼진 뒤였어요. 얼음 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사방으로 울렸습니다. 물 위에서 소리는 육지보다 2배는 더 멀리 간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3초. 그 3초가 이 밤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강 상류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점 같았지만 그 점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 초소였어요. 23명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얼음 위에 36개의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추었어요. 불빛이 천천히 강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뒤에서 제 옷자락을 잡는 것이 느껴졌어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안 되었으니까요. 앞만 봐야 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불빛이 강을 훑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아니었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달 없는 밤, 얼음 위에서 그 빛은 태양처럼 느껴졌어요. 빗줄기가 얼음 표면을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창수 형이 앞에서 손을 아래로 내렸어요. 엎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23명이 동시에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음이 뺨에 닿는 순간 온몸의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살이 얼음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뺨이 아팠고 턱이 떨렸고 이가 부딪혔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보라를 업은 순이는 한쪽으로 누워 아이를 감쌌어요. 자기 몸으로 보라의 얼굴과 머리를 덮은 거였습니다. 보라가 깨면 안 되었어요. 지금 아이가 울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순이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빛이 지나갔습니다. 1초, 2초, 3초. 빗줄기가 우리가 엎드린 자리 바로 위를 스쳤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빛은 멈추지 않고 지나갔어요. 어둠이 다시 내렸습니다. 5초, 10초. 불빛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창수 형이 일어났습니다. 속삭임이 앞에서 뒤로 전해졌어요. 뛰어. 걷는 것이 아니라 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발각되었을 수 있었으니까요. 불빛이 돌아오기 전에 남은 150m를 최대한 빠르게 건너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얼음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에 맞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물에 빠지면 헤엄칠 기회라도 있으니까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지듯 걷던 발이 얼음을 차기 시작했어요. 23명이 동시에 발을 구르니 강 전체가 울렸습니다. 삐걱, 쩍, 삐걱. 얼음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발밑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는 것은 죽는 것이었으니까요. 100m 지점을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한 발이었습니다. 위협 사격인지 조준 사격인지 알 수 없었어요. 구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강 위를 타고 울려 퍼지면서 얼음 속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발, 탕, 세 번째 발, 탕.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23명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앞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 위에 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가 뱃속까지 울려왔어요. 달려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이의 등을 밀었어요. 앞으로만 가.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된 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이가 보라를 꼭 안고 뛰었어요. 보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양귀비집의 효과가 총소리에 깨진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 울음소리는 상관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울음보다 컸으니까요. 모든 것이 소리로 가득했어요. 총성, 비명, 울음, 얼음 깨지는 소리, 발소리, 숨소리. 그 소리들이 뒤섞여 강 위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150m 지점. 발밑에서 소리가 달라졌어요. 삐걱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쩍! 크고 선명한 소리.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발밑에서 쩍 하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었습니다. 반 발짝 차이였어요. 제가 딛고 있던 얼음이 그대로 갈라져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물이 솟아올랐어요. 강물의 차가움이 발목까지 튀어 올라왔지만 두 발은 아직 단단한 얼음 위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공포가 추위보다 먼저 몸을 지배한 거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 누나가 허리까지 물에 빠져 있었어요. 민호를 등에서 앞으로 끌어안은 채 한 손으로 얼음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하반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검은 강물이 허리 위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명숙 누나의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추위가 성대를 얼린 거였습니다. 눈만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눈이 어떤 비명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태영이가 먼저 뛰어갔어요. 엎드려서 팔을 뻗었습니다. 무게를 분산시키려고 배를 깔고 얼음 위에 누운 거였어요. 얼음이 다시 갈라질 수 있었지만 태영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명숙 누나의 팔을 잡았어요. 저도 뒤따라 엎드려 태영이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둘이서 끌어당겼어요. 명숙 누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잡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어요. 태영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더 세게 당겼어요. 명숙 누나의 상반신이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호를 먼저 밀어 올렸어요. 아이가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나의 몸이 올라왔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누나의 하반신은 이미 감각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영이가 누나를 업었어요. 민호는 제가 안았습니다. 차갑게 젖은 아이의 몸에서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대니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만으로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는 더 큰 비명이 터지고 있었어요. 김할아버지와 옥분이 아줌마가 갈라진 얼음 사이로 빠졌습니다. 물살이 있는 구간이었어요. 우리가 빠진 곳보다 더 넓게 얼음이 깨져 있었습니다. 얼음 아래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20명이 보았지만 아무도 손을 뻗을 수 없었어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다가가면 얼음이 더 깨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옥분이 아줌마의 손이 얼음 가장자리를 한번 긁었습니다. 손톱이 얼음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소리도 없이 강물이 다시 얼음으로 덮이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로 4명이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빠졌는지, 총에 맞은 건지, 얼음 틈으로 사라진 건지 어둠 속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소리만 있었습니다. 비명, 물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뒤에서 들렸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묻혔습니다. 그 순간에도 뒤에서 총소리는 계속됐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더 이상 세지 않았습니다. 세는 것이 무의미했으니까요. 창수 형이 외쳤습니다. 소리를 죽이던 사람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어요. 멈추지 마. 건너. 그 한마디에 남은 사람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풀려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발을 움직였어요.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민우를 안고 앞만 보았습니다. 박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어요. 뒤돌아보면 발이 멈춘다. 발이 멈추면 죽는 거요. 50m, 30m, 20m. 발밑의 감촉이 달라졌습니다. 미끄럽지 않았어요. 거칠고 단단한 것.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흙이었어요. 흙을 밟은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 의지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스스로 접힌 거였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을 때 그제야 두만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흙 위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실감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한꺼번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 강을 건너는 동안 긴장으로 묶어두었던 모든 것이 풀리면서 추위와 공포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들었어요. 민호를 안은 채 엎드렸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제 가슴에 닿아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강 위에서는 울지 않았는데 흙 위에 닿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였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보라를 안고 떨고 있었어요. 보라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소리에 깬 아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순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라야. 다 왔어.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라의 울음은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아이가 울어도 총이 날아오지 않았어요. 사람 수를 세었습니다. 강변에 주저앉은 사람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짚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와 울음소리로 셀 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일곱이었어요. 23명이 출발했는데 17만 도착한 거였습니다. 6명이 없었어요. 김할아버지, 옥분이 아줌마, 그리고 4명. 얼굴을 확인하며 누가 빠졌는지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이름이 떠올랐어요.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삼켰습니다. 이름을 가슴 안에 삼켰어요. 창수 형이 강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 뒤늦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어둠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놓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총소리도 멈추었고 비명도 사라졌고 물소리만 멀리서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창수 형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닌 떨림이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자기가 먼저 탈출을 제안했으니까요. 23명을 이끈 것도 순서를 정한 것도 창수 형이었습니다. 6명이 돌아오지 못한 것의 무게가 그 어깨 위에 전부 올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광호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 올라왔습니다. 후미를 맡았던 아저씨의 바지가 무릎 아래까지 젖어 있었어요. 물에 빠졌다 나온 것인지 누군가를 끌어올리려다 물이 튄 것인지 아저씨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큰 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강물인지 눈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손전등이었어요. 3번 깜빡이는 신호. 브로커 정 씨가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정 씨는 조선족이었어요. 창수 형이 석 달 전부터 연락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가 다가오더니 인원을 훑어보고 짧게 말했어요. 빨리 와요. 트럭이 15분만 서요. 17명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풀린 사람은 옆 사람이 부축했어요. 명숙 누나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태영이가 업었어요. 민호는 제가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젖은 옷이 제 가슴에 닿아 있었는데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트럭까지 200m, 그 200m가 두만강 200m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살아남은 사람의 발걸음은 건너온 강보다 무거운 법이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의 허름한 농가에 숨은 것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17명이 엉켜앉아 20분을 달렸어요. 덜컹거리는 짐칸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 위에서의 비명과 총소리가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트럭이 멈추고 정 씨가 짐칸 문을 열었을 때 낮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어요. 대문도 없는 농가였습니다. 마당에 닭장이 있고 처마 밑에 옥수수가 걸려 있었어요. 삼수리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같은 옥수수, 같은 기와, 같은 모양의 집. 그런데 이쪽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방 두 칸에 17명이 들어갔습니다. 방이 좁아서 다리를 뻗을 수 없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세워 앉았습니다. 정 씨가 온돌에 불을 넣어 주었어요. 나무가 타는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몸이 녹으니까 아픔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강 위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동상에 걸린 발가락이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갈라진 손바닥에서 피가 다시 흘렀어요. 총소리에 놀라 어디선가 넘어진 것인지 무릎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 누나는 하반신 감각이 돌아오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물에 잠겨있던 다리에 피가 도는 것이 칼로 베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엄마 곁에서 울었어요. 누나는 아픔 속에서도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정 씨가 옥수수빵과 된장국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된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로 손을 대지 못했어요. 삼수리에서 37명이 나눠 먹던 옥수수죽이 떠올랐으니까요. 그 죽을 떠먹으며 박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던 것,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있던 그 방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옥수수인데 여기서 먹는 옥수수빵은 맛이 달랐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따뜻함이 입안에서 녹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달라서 더 슬펐습니다. 삼수리에서는 이런 맛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수리 마지막 밤과 같은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의 침묵이었고 지금은 죄책감의 침묵이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늘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왜 나는 살았고 그 사람은 죽었을까? 내가 손을 뻗었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뛰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렸을까? 답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답이 없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수 형이 벽에 기대어 앉아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접혀있던 종이를 펴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강을 건너지 못한 6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 옥분이 아줌마.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연필이 멈추었어요. 다음 글자를 쓰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종이에 적는 행위 자체가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6번째 이름을 다 쓰고 나서 창수 형은 종이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마을 회의에서도 강의에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작았어요. 목을 죄며 참으려는 것이 느껴졌지만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창수 형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오히려 잔인할 것 같았으니까요. 방 안의 17명은 각자의 어둠 속에서 각자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순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라가 순이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셋이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살았습니다. 정 씨의 도움으로 연변 조선족 마을 3곳을 전전했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 공안에 발각될 위험이 커졌으니까요. 낮에는 방 안에 숨었어요. 커튼을 치고 말소리를 낮추고 아이들에게는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매일 말했습니다. 보라는 밖에 나가고 싶다고 떼를 쓰다가 언제부턴가 스스로 커튼 뒤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6살짜리가 스스로 자기 욕망을 접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밤에만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보였습니다. 삼수리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별을 보고 있는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숨어 살고 저쪽에서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정 씨를 통해 새로운 브로커가 연결되었어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17명 중 12명이 가기로 했어요. 나머지 5명은 중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명숙 누나도 그 중 하나였어요. 발가락 수술을 받아야 했고 왼쪽 발가락 2개를 이미 잃은 상태였습니다. 민호를 데리고 라오스 국경을 넘고 태국까지 걸어가는 긴 여정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헤어지는 날 아침 명숙 누나가 민호를 안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의 얼굴이 삼수리에서 옥수수죽을 끓이던 날과 달라져 있었어요. 볼이 더 들어갔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부러질 것 같으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나중에 꼭 만나자. 명숙 누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나중을 약속하는 것이 그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순이가 명숙 누나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붙잡고 있었어요. 놓으면 진짜 헤어지는 것이니까 한 초라도 더 붙잡고 있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12명이 한 방에서 지냈어요. 같은 마을에서 왔으니 가족 같았어야 했지만 서로에게 말이 줄었습니다. 각자의 죄책감이 각자를 가두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누군가는 잠꼬대로 이름을 불렀어요. 강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어요. 깨우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테니까요. 2000년 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어 나와 한국 땅을 밟은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중국 강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리가 스스로 접혔습니다. 삼수리를 떠나고 3년 만이었어요. 공항 바닥은 매끄럽고 깨끗했습니다. 얼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타일이었어요. 그 타일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3년 전 삼수리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37명의 얼굴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름 등잔 아래에서 옥수수죽을 떠먹던 사람들, 숟가락 소리만 있던 그 방, 박 할머니의 거칠고 단단한 손이 아직도 손등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지금은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순이와 보라와 셋이서 투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집이에요. 보라는 올해 12살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가 있고 웃을 줄 알아요. 보라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하고 부를 때마다 그 한마디가 두만강 200m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보라가 웃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매년 음력 금은밤이 되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달이 없는 밤이면 두만강의 얼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삐걱, 쩍, 그리고 비명. 총소리와 물에 빠지는 소리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면 삼수리 광호 아저씨네 안방이 보여요. 기름 등잔 아래 37개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숟가락 소리만 들리고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20년이 넘은 지금도 손등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삼술이라는 마을은 지금 지도에 없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14명이 남기로 했었지만 그 뒤로 소식은 끊겼습니다. 박 할머니가 살아계신지 삼수리에 아직 집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영영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삼술이라는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23명이 한밤중에 강을 건넜다는 것을, 6명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17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 밤에 37명이 옥수수죽 한 그릇씩을 나눠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삼수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사라진 그 마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들의 목소리가 됩니다.